교재는 125페이지를 가십니다. 사절에 보시면 대출금의 상환 방식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올해 도움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용자를 받았으니까 이제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 또 첫 번째 방법이 우리 뭐라고 나와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입니다. 얘는 이미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매기 갚아야 할 원금 이자 합계가 뭐하다? 균등하다.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죠. 화폐의 시간같이 공부하시면서 저당 상수를 기억을 합니까? 자, 까먹었으니까 용자 받은 금액 3,790만 원, 대출 기간 5년, 이자율 10%, 매기 갚아야 할 원리금은 용자금 곱하기 저당 이렇게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나 있지요. 예, 얼마씩 갚았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용자 받은 금액은 얼마인데 내가 총 상환한 금액은 더 냈잖아요. 얼마만큼? 1210. 그게 뭔데요? 이자를 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머리가 좋아서 5년 동안 받을 이자를 미리 계산한 거예요. 거기다가 원금을 더했지요. 합이 얼마? 5천만 원을 나누기 기간 한 개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지문으로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균등한 원리금은 어떻게 구했나요? 그러면 용자금 곱하기 뭐 했다? 저당 상수. 이제 그 값은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 크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한 장을 일단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126페이지에 이상한 표가 하나가 있죠. 그 맨 위에 가시면 표 위에 보시면 용자 조건이 나옵니다. 대출 원금은 1억 원, 만기는 20년. 금리는 당연히 고정금리입니다. 10%일 때에 저당 상수값이 나와 있나요? 그 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0.11. 그 값을 주고 시험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원리금부터 구하러 갑니다. 용자금이 얼마였어요? 조금 전에 1억 원. 저당 상수값이 0.1174. 쓰실 거 없습니다. 그럼 원리금이 얼마 됐어요? 쓸 거 없다 그랬어요. 1,174만 6천 원. 이거 정리하러 갑니다. 이제. 자, 쓸 거 없다 그래서 이제 책 확인할 거니까요. 자, 원리금부터 구했어요. 1년차 원리금 얼마? 1,174만 6천 원. 2000년도도 얼마? 똑같아요. 원리금이 변해 안 변해? 여기 1,000 했잖아요. 똑같아요. 자, 1,174만 6천 원. 그럼 20년 동안 계속 동일한 금액 1,174만 6천 원을 갚으면 용자 받는 원금 1억 원에다가 이자까지 모두 다 상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보고 갈게요. 요거 곱하기 몇 번 해야 돼요? 20번. 그러면 그냥 보입니다. 2억 3,492만 원이죠. 이자를 10%라는 조건이긴 하나 원금이 얼마인데? 1억인데 배보다 배꼽이 커요. 그럼 5% 하더라도 그게 만만한 금액은 아니다. 대출 오래 끼워봤자 별로 실익 없어요.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방식이 그만큼 전체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이 많다라는 걸 먼저 확인했던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용자를 오래 끼고 있어봤자 별로 실익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택이 아니라 누구 주택? 은행 주택이 전부 다. 그러나 매기 이자 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보는 거. 이 금액의 일부는 뭐고요? 원금. 일부는 뭐다?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 그걸 시험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자부터 구하러 갑니다. 그럼 이자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경험이 없는 분들 불편하니까 남아있는 금액을 잔금이라고 그랬죠?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해당 연도에 뭘 구할 수 있다? 이자. 1회차 잔금이 얼마? 1회차는 전혀 원금이 상환이 안 됐어요. 그럼 얼마에 잔금이? 1억. 이자율 몇 프로? 10%. 0.1. 이자가 얼마 됐어요? 1,000만 원입니다. 이게 더 할 게 없어요. 이 금액 중에 1,000만 원이 뭐라고 했으니까 이자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174만 6천 원이 1년 차에 뭐란 얘기죠? 원금 상환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에서 이자를 뭐하면 공제하면 뭐가 나온다? 원금 상환분. 원금 상환분이 174만 6천 원이 됩니다. 그럼 1차 년도의 말에 우리는 잔금을 알 수가 있죠? 잔금 1억 원 중에서 얼마 갚았어요? 얘는 이자에 해당 사항 없고 웬만하면 갚은 거예요. 빼면 되죠. 그럼 잔금이 9,825만 4천 원이 됩니다. 이걸 구하신 이유는 뭔데요, 그러면?
네가 말을 해줘야지요. 다음 연도에 뭘 알기 위해서 이자 자 곱하기 0.1 그럼 이자가 982만 5,400원. 그럼 2000년도에 원금 상환 빼면 되죠. 휴대폰 꺼내세요. 계산기 출발 눌러보는 게 공부가 됩니다. 1174만 6천원에서 이자를 빼야 되죠. 982만 5,400원. 그 원금이 192만 0,600원이 나오죠.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 연도에 잔금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 봐야 됩니다. 이 금액에서 뭘 빼야 돼? 원금 상환을 빼야 되죠. 빼보세요. 다시 9,825만 4천원 빼기 192만 0,600원. 저는 답은 알고 있긴 합니다만 눌러보는 게 공부예요. 잔금이 9,633만 3,400원. 이거 왜 구했어요? 뭐 네가 하라고 하면서 다음 연도에 뭘 알기 위해서 이자 자 곱하기 0.1 하면 되죠. 눌러볼 것도 없어요. 963만 3,340원. 이게 이제 올해 문제입니다. 올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올해 2000년도에 원금 상환분으로 구하세요. 3000년도에 이자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계속 연습을 하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유형의 문제가 안 나온다. 기출되었던 문제가.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문제는 1차년도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것만 잘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빼면 뭐가 돼? 보세요. 얘 어떻게 구했어요? 얘 어떻게 구했냐고요? 용자금 곱하기 저당 상수. 거기서 이자 찾아야 돼요. 이자는 어떻게 구한? 잔금 곱하기 이자율. 빼면 뭐가 되고? 원금 상환부. 그러면 잔금에서 원금 상환 빼면 1차년도에 뭐가 됐고요? 잔금. 곱하기 이자율 하면 뭘 구하고? 이자. 그럼 공제하면 뭐가 되고요? 원금 상환분. 전년도 잔금에다가 다음 연도에 뭘 빼면? 원금을 빼면 뭘 구할 수 있다? 잔금. 그걸 구한 이유는 뭔데요? 다음 연도에 이자다.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올해 열어보시면 똑같이는 안 나온다. 근데 구조를 이제 물어보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일단 계산 문제를 냈기도 하고 구조를 지문으로 묻기도 하고 비교해서 묻기도 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하지 못하시면 나머지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공부 우선순위는 이 계산 문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한 분 수강생 제가 안 잊어먹어요. 공부를 4월 달에 들어왔는데 이게 할지를 모르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야. 수업할 때마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준비할 때 미리미리 하고 가는 겁니다. 대출 경험이 없으면 불편한 얘기는 사실이니까 댁에 가시고서 꼭 한번 눌러가지고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 공부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표현 정리합니다. 원리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얘기 그대로. 자, 그럼 가만히 보면 이자 원금의 구성비율이 바뀌죠. 그렇잖아요. 초기에 뭐가 많았어요? 이자. 이자는 점차 뭐 하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이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원금이 갚아가지고 잔금이 줄어드니까 이자가 늘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초기 원금 상환분은 적었죠. 원금 상환은 점차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이걸 뭐 균감증이라고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구조를 알아야 안 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보고 합니다. 원리금이 뭐 하다 그랬어요? 균등.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 얼마란 얘기예요? 균등. 1174만 6천원. 초기에 이자가 많았죠. 그 중에 이자는 점차 뭐 했고? 감소했고. 자, 원금 상환분은 점차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럼 잔금을 보시면 잔금도 당연히 불규칙하게 감소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림으로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정리하고 가는 거고. 다시 이자는 점차 뭐 하고? 감소하고. 원금 상환분은 초기에 적었죠. 원금 상환분은 점차 뭐 하고 있다? 증가. 교차가 되고 있죠. 이게 뭡니까 하면 융자 기간의 약 3분의 2 지점 부근 가야 원금의 절반 정도가 상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융자 기간 절반 지나다 원금의 절반이 안 갚아졌다고 하면 10중 8구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그러니까 다시 원금이 빨리빨리 상환이 안 되잖아요. 전체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이 그만큼 많다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이 방식이 전체 기간 동안 이자 수익이 많은 방식이다. 물론 유용성은 있어요. 자, 차입자의 소득이 일정하다고 하면 매기 갚아야 할 원리금도 일정한 방식이 편한 방법이잖아요. 동일한 금액만 내면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원금이 빨리빨리 안 갚아지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그만큼 많다라는 걸 여러분 인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이 방법을 많이 쓰긴 한데 문제는 원금이 빨리빨리 상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고려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차입자의 소득이 뭐 할 때, 일정할 때는 무슨 방식이 원리금 균등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니까 좋다 하고 대출 받고 올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이자 부담이 그만큼 크다라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책 확인해 볼게요. 그 표를 보셔야 돼. 표를 먼저 볼 게 아니고 한 장 앞에 갑시다. 그때 정좀 하고 갈게요. 125페이지. 125페이지 가서 괄호 1번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갑니다. 영어 단어는 시험이 안 묻습니다. 대차 첫 번째 줄 끝에 만기까지부터요. 만기까지의 총 이자 금액을 미리 뭐해서 산출해서 두 번째 줄에 거기다가 원금 총액에다가 이자 총액을 더했지요. 그렇습니까? 그것을 나누기 뭐한다? 대출 기간으로 나누어서 끊고 그 원리금이 매기 어떻게 일정하게 지불되는 방식을 무슨 방식이다? 원리금 균등상. 다시 그러니까 이 받을 이자를 미리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계산해서 뭘 더하고 원금을 더해서 나누기 뭐 한 거다? 기간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 원리금. 그 원리금을 구하는 계수가 저당 상수가 됩니다. 자, 내려와서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년의 원리금이 뭐하다? 균등한. 기본 표현이면 원리금이 뭐하다? 균등한 상환 방식이다. 2번 가서요. 구하는 과정 갑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 쓸 겁니다. 첫 번째 번호 붙이세요. 첫 번째 매년 원리금 동그라미 1번. 여러분 읽으세요. 어떻게 구해요? 원금 곱하기 저당 쓰세요. 거기다 바로 옆에다가 융자금 1억 글자에다가 저당 상수 0.11746. 그러니까 원리금이 얼마예요? 1174만 6천. 거기다 쓰세요. 넘기지 말고. 예. 쓰시고 됐죠? 한글에다 쓰면 돼버리죠. 두 번째 그럼 이자 어떻게 구해요? 보고 읽으세요. 월 잔금 곱하기 뭐한다? 이자율. 자, 그러니까 잔금 1회차 1억 이자율 10%니까 0.1. 이자가 얼마 됐어요? 1,000만 원 됐습니다. 그럼 다 했어요. 이제 원리금에서 이자만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원금 상환분은 원리금 쓰고요. 원리금 1,174만 6천 원. 1회차 이자 얼마? 1,000만 원. 뺐으니까 원금 상환분이 174만 6천 원이 된 겁니다. 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표를 이제 볼게요. 그 표를 이제 상환 적용표라고 합니다. 그 청에도 한번 물어본 적 있는데, 자, 그래서 매기의 원리금 총축은 연수로 돼 있죠. 그렇습니까? 기간 연수고요. 그럼 첫 번째 원리금 보세요. 원리금 어떻게 구했어요? 이제 여러 입으로 해보세요. 융자금 곱하기 저당 상수했던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칸이 뭐예요? 이자 어떻게 구했어요? 잔금 곱하기 이자율. 그렇습니까? 빼면 되죠. 그럼 원리금에서 뭘 빼면? 이자를 빼면 세 번째 칸 뭐다? 원금. 표기를 하세요. 박스에다가 이렇게 원리금에서 두 번째 칸 이자를 빼면 세 번째 칸이 뭐가 된다? 원금 상환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회색 박스에다가 첫 번째 칸 원리금에서 두 번째 칸 이자 지급분을 빼면 세 번째 칸 뭐가 됐다? 원금 상환분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1차 년도 말에 잔금은 1억 원에서 얼마 뺐어요? 원금 상환분을 공제한 게 9,825만 4천 원이 된 것이고 거기다 곱하기 0.1 해보세요. 1차 잔금에다가 9,824천 곱하기 0.1. 0.1이 뭐예요? 이자율. 다음 연도에 뭐라 한다? 이자. 그럼 이자가 982만 5,400원이잖아요. 이제 똑같은 방법 빼면 되죠? 빼면 다음 연도에 원금 상환분이 192만 600원이 된 겁니다. 대개 가셔서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칸 종으로 볼 거예요. 원리금은 변해 안 변해요? 원리금 뭐하고? 균등하고. 두 번째 칸 이자는 점차 뭐하고 있고요? 감소하고 있죠. 세 번째 칸 원금 상환분은 점차 증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그 표를 상환 적용표라고 했던 것이고요. 자, 동그라미 4번 지문. 매기의 원리금은 일정하지만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의 구성 비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뭐한다? 달라진다. 자, 상환 초기에는 이자 지급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원금이 상환되고 잔금이 감소하므로 후기로 갈수록 당연히 이자도 뭐 한다? 감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게요. 이자 지급 호수는 뭐라고 되어 있고요? 음의 기울기. 그럼 또한 상환 초기에는 원금 상환의 비중이 작았지요. 그럼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의 비중이 뭐 하더라? 늘어난다. 그래서 원금 상환 호수는 양의 기울기를 갖더라. 밑에 그림 볼 겁니다. 종축은 뭐가 되어 있고요? 원리금이죠. 횡축은 뭐 상환기간이죠. 그럼 1174만 6천원을 20년 동안 동일하게 상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중에 초기에는 뭐가 많았다는 얘기? 이자는 점차 뭐하고 있고 감소하고 원금 상환은 점차 뭐한다? 증가. 교차되는 부분이 보입니까? 융자기간이 약 13년이 넘어서야만 원금의 절반 정도가 상환된다는 의미예요. 이해되겠죠? 융자기간의 3분의 2 지점 부근가야 원금의 절반 정도 갚아지더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방식으로 해서 융자기간 절반 지나도 원금의 절반이 상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입자의 전체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이 많은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밑에 참고로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가서 6번 질문 갑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의 상환 금액, 원리금이 뭐하므로 일정하므로 차입자의 소득이 어떤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 됩니다. 나머지는 비교 지문이니까 차후에 볼 거고요. 두 번째 갑니다. 괄호 2번으로 갑니다. 두 번째 항목은 이제 뭐라고 나와요?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말 아니잖아요. 자, 이제 매기에 갚아야 할 뭐가 균등하다? 원금이 균등한 상환 방식이다. 얘는 쉽게 정리됩니다. 자, 융자 원금이 12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상환기간 1년이면 몇 개월이에요? 그럼 나누기 12개월 하면 매기 균등한 금이 얼마? 100만 원이잖아요. 편하게 나옵니다. 여기다 뭐 또 내셔야 돼? 이자까지. 그러니까 방법은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금이 균등하다 그랬으니까 균등한 원금은 융자금 나누기 뭐 하면 돼요? 상환기간에서 다시 이게 융자 받은 금액 나누기 뭐였대? 기간 한 거니까 같은 조건으로 갑니다. 자, 융자 받은 금액 1억 원 나누기 몇 년? 20년. 같은 조건으로 할 거예요. 지금 연 단위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월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또 12 해야 되고 여기는 연이 아니고 이게 월 상수값을 줍니다. 그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연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 됐어요? 1억 나누기 20년 하면 수업 시간에 생각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500만 원. 그죠? 자, 구했습니다. 원금부터. 자, 원금은 구했으니까 1회차 원금 상환은 얼마다? 500만 원이다. 이거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해요. 원금이 균등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20년까지 계속 동일한 금액 얼마? 500만 원을 상환하면 500만 원 곱하기 20번 하면 1억이 되잖아요. 원금은 갚았죠. 뭐도 내셔야 돼? 이자 내셔야 돼. 그럼 이자 구하는 건 이미 했어요. 이자 구하는 방법 읽으세요. 잔금 곱하기 뭐 했다? 그럼 1억 곱하기 0.1 하면 되죠. 이자 얼마? 1000만 원. 다 했습니다. 두 개 더 하면 돼요. 더한 걸 뭐라고 읽어요? 월, 리, 금이다. 그럼 세 번째 항목이 이제 원리금이 얼마 됐어요? 1,500이 된 겁니다. 됐죠? 다시 두 개 더한 게 뭐라고요? 원리금이다. 그럼 1차년도 말 우리는 똑같은 요령으로 잔금도 구할 수 있네요. 1억 원 중에 얼마 상환했어요? 얘는 이자니까 해당 사항 없고 얼마 갚았어요? 500. 잔금이 9,500만 원이다. 이거 구한 이유는 그래요. 다음 연도 이자 알기 위해서 곱하기 0.1. 괜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950만 원. 두 개 더 하세요. 1,450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원금은 어떻게 구해서 융자금 나누기 상환기간 한 것이고 나머지 똑같으니까 이자는 잔금 곱하기 이자를 했잖아요. 두 개 더한 값이 뭐다? 원리금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얘는 융자기간에 10년이 지나면 원금의 절반이 상환이 됐죠. 얼마 갚았어요? 5천만 원. 그냥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모르더라도 중도 상환을 할 때 그러면 미상환 잔액이 적게 남아있는 방식은 원금을 많이 갚은 게 뭐냐는 얘기예요. 원금 균등이다. 그러니까 다시 초기 부담을 줄이려면 뭘 써야 돼요? 원리금. 여기는 1,500 갚아야 되잖아요. 저기는 얼마? 1,174만 6천 원. 전체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을 줄이려면 원금 균등이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거의 은행에 가서 이런 상품을 이용할 때는 요즘 이런 거 안 나온다고 합니다. 없어요. 대부분 다.
영업 방침이니까 대부분 다 원리금 균등은 권유를 합니다. 좋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자 부담이 많다라는 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대출을 하시는 것들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자를 좀 줄이려면 원금 균등으로, 초기 부담을 줄이려면 원리금 균등이 적합하다. 자, 정리합니다. 매기 원금이 뭐하다? 읽어보세요. 원금이 뭐했다? 균등. 이자는 점차 뭐하고? 이유는 원금이 상환되고 잔금이 감소하니 당연히 이자 감소한다. 원리금도 점차 뭐한다? 감소. 그러니까 얘는 일정하다를 했고요. 뒤에 감소하니까 원리금도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원리금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이 방식을 체감식 상환 방식이라는 표현도 써요. 체감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점점점 뭐한다? 줄어든다라니. 원리금이 점차 뭐한다? 얼마씩? 줄어들기 때문에 뭐라고 쓴다? 체감식이다. 그럼 28회 문제입니다. 28회에 뭐라고 나오냐면 9회차에 이자와 원리금을 구하고 13회차에 이자를 구하라고 물어봤어요. 천인공물할 문제죠. 사실은 논리는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년도 말에 뭘 알아내야? 잔금을 찾아야. 그러면 8차년도까지 얼마 갚았어요? 500만 원 곱하기 8번 4천만 원 갚았잖아요. 잔금이 얼마? 6천. 6천 곱하기 이자 하면 이자 구하잖아요. 그 이미 구한 것이니까 더하면 뭐가 되고? 원리금. 얘는 13년 차를 했으니까 12년 차까지 뭘 알면 돼요? 6천만 원 갚았잖아요. 잔금이 얼마? 4천만 원. 똑같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기본기를 할 필요가 있다. 미리 말씀드리니까 동류형의 문제는 안 나와요. 이제 여러분 시험에. 그럼 이제 올해 물어본다고 하면 계산 문제를 물으면 두 가지 방식의 첫해 상환액의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고 조금은 지저분하게 나가면 2000년도에 상환액의 차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모르시면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연습을 하시는 것이 나머지 보수적인 것을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해주시자라고 당부드립니다. 자, 정리하고 갑니다. 매기의 원금이 뭐 하다 그랬어요? 균등하다. 요거 얼마라는 얘기죠? 이게 500만 원. 이자는 초기에 많았잖아요. 이자 일정하게 어떻게 되고? 감소. 원리금도 그럼 일정하게 뭐 하고 있고? 감소. 그럼 잔금도 당연히 일정하게 뭐 한다? 얼마씩? 500만 원씩. 이게 지문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문제 계산 문제 하나, 지문으로 하나 물어봤어요. 다시 원리금이 점차 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방식이다? 체감식이라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노란색으로 그어진 건 이자예요. 이자는 점차 뭐 하고? 감소. 원금 상환은 뭐 하고? 증가. 합한 건 뭐예요? 원리금. 원리금도 점차 뭐 한다? 감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이라서 이제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 공부 방법은 세 가지로 분달했잖아요. 계산 문제, 구조를 지문으로 묻기도 하고 비교해서 묻기도 하고 그림으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보수적인 거니까 계산 문제를 해줄 수 있을 필요한 당부를 들어갑니다. 자, 비교하러 갑니다. 같은 조건일 경우에 다시 차입자의 초기 상환액이 적은 것 1174만 6천 원. 여기는 얼마예요? 1,500만 원. 금융기관의 원금 회수가 빠른 방식. 여기 500 회수했잖아요. 이건 얼마예요? 174만 6천 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 회수 위험이 큰 것. 회수 위험이 큰 것. 회수가 안 되는 것.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정돼 있을 때 이게 이 상품이 나와요. 시장이 안정돼 있는 상품이 나오는데 어지간한 상황이면 다 없어집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 금융공사에 아까 제가 지워버렸네. HF 금융공사의 모기지로는 원리금 균등 원금이 차입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대출 상품들이 가능한 거이고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다 이 방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갚아가라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일시금 대출을 받아서 주택 투자가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자만 내왔단 말입니다. 지금은 안 돼, 거의 다. 금융당국에서 담보대출을 쓰실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해라?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가라 하다 보니까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이런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확인 좀 하고 갑니다. 보조단에 가시게 되면 사이드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체감식이든. 뭐가 체감한다? 원리금이 점차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감식 상환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매년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끊고, 이자는 매월 줄어든 융자에게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인데 똑같아요. 이자는 초기에 많았고 기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상환되고 잔액도 감소하니 이자는 점차 뭐한다? 감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풀어놨고요. 1번 지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년 상환하는 원금이 뭐하다? 균등하다. 그렇게 묻습니다. 원금은 균등하고 이자는 뭐한다? 감소. 전체 원리금은 점차 감소합니다. 자, 박스 안에 정리하러 갑니다. 2번 항목에 균등한 원금 읽으세요. 어떻게 구해요? 융자금 나누기 상환기간 쓰셔야 됩니다. 융자금 1억, 상환기간 20년. 그러니까 원금이 얼마가 됐어요? 500만 원 구했던 거고. 그럼 두 번째 항목 내려갑니다. 이자는 똑같아요. 잔금 곱하기 뭐한다? 이자율. 잔금 1억 1회차. 이자율 10%, 0.1. 이자가 얼마 됐어요? 1000만 원. 다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더한 게 세 번째 항목이 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항목 원리금은 균등한 원금 얼마였고요? 500만 원. 잔금에 해당 이자가 얼마였어요? 1000만 원. 합하신 게 1500. 원리금이 됐던 겁니다. 자, 밑에 표보감 읽어보세요. 자, 원금 상환분 500만 원 어떻게 구했어요? 이제 1억 나누기 20년 한 거예요. 그렇죠? 원금 안 변하고 두 번째 칸. 이자 어떻게 구했어요? 잔금 곱하기 이자율 했습니다. 두 개 더한 게 원리금이죠. 또 표기하세요.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첫 번째 원금하고 두 번째 이자를 더한 게 세 번째 뭐다? 원리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게 세 번째 칸 원리금이 된 겁니다. 그럼 보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원리금 얼마 됐어요? 1,500만 원 됐고 1차 년도 말에 잔금을 나갈 수가 있죠. 1억 원 중에서 500억 상환했으니까 잔금은 9,500. 동일한 방법으로 곱하기 0.1 잔금에다가 0.1을 하면 다음 연도 이자가 얼마? 950만 원. 그럼 두 개를 더한 금액이 원리금이 1,450이 된 겁니다. 됐지요? 원리는 간단해요. 거기는 사실 그러니까. 자, 다시 표를 보고 종으로 갑니다. 원금 상환분은 변해 안 변해요? 그 원금 뭐하다? 균등하다. 두 번째 칸. 그 표 보고 있어요. 이자는 점차 뭐하고? 감소하고. 세 번째 칸. 원리금도 일정하게 뭐한다? 그래서 체감식이라고 쓴 겁니다. 원리금이 감소하면 체감식 산 거 쓴 거고 잔고도 일정하게 얼마씩 500만 원씩 감소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자, 넘겨서 그 지문을 좀 보고 가면 3번 지문. 매년 상환해야 할 원금이 균등하다. 매기 원금이 일정액씩 상환되므로 후기로 갈수록 잔금 감소되죠. 그렇습니까? 잔금이 감소함에 따라 이자도 점차 감소된다. 즉 원금 상환분을 일정하고 이자 지급분은 감소하므로 전체 원리금도 점차 뭐한다? 감소. 그래서 체감식 상환이었었던 겁니다. 4번 지문 갑니다. 비교 지문입니다. 4번의 기억.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초기에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편이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문으로 물어요. 즉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기관의 원금 회수가 뭐하다? 빠르기 때문에 끊고 거꾸로 대출 초기에 대출기관의 원금 회수 위험이 뭐하다? 적은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조를 이해했냐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니은 겁니다. 차입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초기에 상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지요. 그렇긴 합니다만 원금 상환액이 많아서 잔금의 감소 속도가 원리금보다 뭐하다? 빠르다. 그래서 전체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은 더 적은 편. 즉 차입자가 전체 기간 동안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뭘 선택해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초기에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은 뭐가 되고 원리금 여기는 뭐다? 얘는 이자 부담을 줄이려면 원금 균등이 더 적합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왼쪽에 원금은 반듯 하잖아요. 써보세요. 그게 5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표에 그림에 보시면 원금은 500만 원이고 일정했고 그 위에 이자가 보입니까? 이자가 초기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원리금도 점차 뭐한다? 합한 게 원리금이고 원리금도 점차 감소했더라는 얘기예요. 지문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잔고는 일정하게 뭐한다?
일정하게 감소하더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할 문제는 아니고 구조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대로 하면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 달에 가시면 이 조건으로 하지 않고 조건을 전부 다 바꿀 거예요. 그 조건을 전부 다 바꿔가지고 보고 계신 표를 제가 A4지로 드리고 표에다가 빈칸을 못 채우시면 집에를 안 보내줍니다.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왜 발목을 잡냐면 이걸 못하고 있으면 모의고사 나오면 자꾸 틀려 지문에. 그래서 지문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구조를 내 걸로 소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연말에 시간 되시거든 댁에 있는 통장을 다 끄집어내세요. 대출 통장. 점검 한번 하셔야지. 점검을 한번 해서 이게 고정금리면 리스크가 적습니다만 변동금리면 미리미리 상황 계획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유가 있다면 미리미리 갚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공부가 된 거니까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난감한 얘기. 젊은 층들은 대출 경험이 없다 보니 그러니까 그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댁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요.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은 공부라는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두 개의 비교 마무리하고 129페이지는 차후에 볼 겁니다. 자, 넘기세요, 이제. 용자금 상환 방식을 만났고요. 130페이지로 갑니다. 이 장에 가시면 이제 부동산 증권론 및 개발금융이 나오는데 1절에 뭐가 나왔어요? ABS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이제 조금 불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마음은 편하게 하시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편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일단 풀어갑니다. A는 에셋이에요. 에셋이 한글로 하면 뭐예요? 자산입니다. B는 팩트라는 표현이죠. 팩트는 담보된 이런 표현이에요. 담보로 혹은 기초로. 시큐리티스는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풀어 이야기하면 자산을 담보로 기초로 발행한 유가증권인데 줄여가지고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또 뭡니까 하면 일단은 한글로 뭐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고요? 자산 유동화 증권인데 영문으로 뭐라고 쓰고 AB 써줘요. ABS 자동차 브레이크 아니에요. 자, 예. 자, 그래서 이제 증권이라 나왔으니까 이게 뭡니까? 주식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정확하게 쓰면. 우리 시험에서 이 용어를 물어보기 때문에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건데 용어부터 자산이 뭡니까 하면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고 원금이자 받을 권리. 예를 들면 신용대출 채권,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 채권 쓸 건 없고요. 카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 대출 채권, 부동산 담보대출하고 원금이자 받을 권리, 저당 대출 채권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는데 읽어보세요. 자산이다.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있는 건 아닌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동화가 무슨 말입니까? 미리 말씀드리고 하면 팔아먹으라는 얘기예요. 이 원금이자 받을 권리를 팔아서 자금을 끌어오라는 제도를 자산 유동화 제도라고 하는데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1998년 구제금융 이후에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기본 표현도 정리를 하고 할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신용카드 회사는 알죠? 예전에 LG카드 회사가 있었죠. 지금은 없어요. 자, 카드 회사의 주 매출이 뭡니까? 카드 매출, 뭐 수수료 수입, 뭐 카드론 대출. 자, 그러니까 카드 회사가 돈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증권 시장에 상장된 회사라면 주식이나 채권 발행해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데 신용도가 안 좋으면 돈 끌어오기 쉬워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다. 그럼 죽으란 법은 없는 거니까 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팔아먹으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카드 회사에서 카드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 여러분이에요. 차입자입니다. 카드 회사가 여러분에게 자, 예를 들면서 카드 대출을 실행을 했어요. 대출을 실행했으면 원금이자 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 원금이자 받을 권리를 카드 대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듣습니다. 뒤에 활용할 거니까. 그러면 카드 회사에 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닐 거다.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요청하면 돈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 잔머리를 한번 써볼 겁니다. 자, 이 받을 권리를 뭐라고 했다고 제가? 자산. 그럼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LG카드를 통해서 500만 원 대출을 이용했어요. B라는 분은 신한카드를 통해서 400만 원을, C라는 사람은 예전에 외환카드를 통해서 300만 원의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개별 금융기관이 대출하고 원금 이자 받을 권리 읽으세요. 카드, 대출 채권 이 권리를 팔아먹을 심산이에요. 그럼 개별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팝니다. 이 묶음을 앞으로 우리는 집합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집합물 쓰기도 하고 혹은 풀 이렇게 패키지라고 쓰기도 합니다. 원금 이자 받을 권리의 묶음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세요. 집합물입니다. 그럼 집합물은 이제 매각을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팔 거냐면 또 새로운 주체를 만나요. SPC라는 기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직역하면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 특수 목적회사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험장에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나옵니다. 스펠링을 넣는 건 아니고 자 이게 왜 등장했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ABS를 발행을 하려고 해요. 이게 주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채권이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ABS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읽으세요. 유동화 전문회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 그럼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명목회사라는 얘기예요. 시험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 서류상 회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명목회사를 만들어서 카드회사가 보유한 카드 대출 채권을 넘기면 반대급부 그럼 그만큼의 자금을 제공을 하게 될 건데 그럼 이 SPC 유동화 전문회사가 처음에 용어 정리했던 ABS라는 주식이다 채권이다 채권을 발행해서 누구한테 팔아요?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채권 연 10% 준다고 하면 투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연 10%면 대박 아니에요? 채권인데? 자, 그러니까 기관을 꼬셔가지고 사시라고 한 겁니다. 그럼 그 자금이 SPC로 흘러 들어가요. 그럼 이 자금은 다시 누구한테 가요? 읽어보세요. 카드회사.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대출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구제 금융이 한참 지난 얘기인데 시험에 물어보니 금융기관이 스스로 돈을 끌어오기 어려우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자산을 유동화라는 말은 뒤에 또 언급이 됩니다만 계속 흘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흘려보내 돈을 끌어오는 일련의 과정을 자산 유동화 제도라고 하고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ABS는 누가 발행한다? 읽어주세요. 유동화 전문회사가 발행하게 돼. 시험에 다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이 지금 뭘 보는 거냐면 더 많은 자금이 제공되면 많은 사람이 돈 끌어올 수 있죠. 이게 99년도부터 시행돼 가지고요. 2002년도까지 제법 소비 진작에 활용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DJ 정부 때예요. 그럼 앞전 정부는 YS 정부 때죠. 구제금융 왔어요. 외환위기. 그럼 대기업 구조조정 해야 되는 건데 벤처를 육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월드컵 특수하고 맞물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엔 길거리 가판대에서 신용카드를 누구나 발행을 해서 소비를 하게 해준 거예요. 날마다 대한민국 했잖아요. 빨간 옷 입고. 그러니까 지나고 그런 겁니다. 그게 돈이 많이 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성장한 효과가 있었는데 머지않아가서 봅시다 그러면 기관이 받는 이 이자 수익은 어디서 오는 거죠? 이 채무자가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환돼서 지급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디폴트를 합니다. 그게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양상이 되고 그게 카드 사태라는 거예요. 외환카드 부도나고 국민카드 부도나고 LG카드 부도나고 LG카드가 2003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주가가 10만 원대에 상장할 때 10만 원대였는데 LG 계열사 직원들 전부 다 유상증자 참여해서 돈 좀 채워주라 라고 한 건데 결국은 다 부도가 난 겁니다. 한 푼도 못 건졌어요. 그게 카드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측면으로는 많은 자금이 공급된 건데 문제는 원채무자의 디폴트가 되니까 여기 채무 불이행했잖아요. 그럼 금융기관 어떻게 되고 부도 났어요. 여기 투자한 사람 누군데? 여기도 손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그 참여정부 막 들어서 가지고 그게 카드 사태. 주가지수 5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다. 이제 이것을 이제 부동산에 활용을 했어요. 활용을 한 게 앞으로 공부할 내용 MBS 제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걸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볼 건데 정리하고 갈 거 금융기관이 보유하건 자산을 유동화가 무슨 말이다? 팔아먹어서 자금을 끌어오는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하고 유동화 제도라고 하고 유동화 제도에서 ABS를 발행할 때는 누가 한다? 유동화 전문회사 이걸 필요해 써먹을 거니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럼 시험장에서는 이게 나와요.
유동화 전문회사가 등장하고 ABS가 등장을 한다. 주식이다, 채권이다. 이 정도의 기본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1페이지부터 가보세요. 괄호 4번에 가시면 그림이 있어요. 그림 가십니다. 맨 앞에 원 채무자가 보입니까? 그게 여러분 자금 수요자예요. 카드 수요자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금융기관 되어 있죠. 카드 회사입니다. 세 번째는 유동화 전문회사가 보이나요? 찾았어요? 영문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SPC. 맨 끝에 누구다? 기관 투자자. 자, 다시 갑니다. 맨 앞에부터.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현금을 제공하고 원금이자 받을 권리, 반대급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출 채권. 그 권리를 팔아먹는다. 유동화란 말이 보입니까? 양도라고 되어 있죠. 누구한테 팔았어요? 유동화 전문회사에게. 유동화 전문회사가 ABS가 보입니까? ABS를 발행해서 누구한테 팔아먹었다? 그래, 자금을 끌어오는 일련의 과정을 유동화 제도라고 했던 겁니다. 자, 왼쪽 페이지로 올 겁니다. 130페이지. 기본 개념 보러 갑니다. 맨 위에 자산 유동화 증권 ABS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동그라미 치고, 표준화하고 특정 조건별로 집합이란 말이 보이죠? 집합화해서 이를 바탕으로 기초자산의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발행하는 뭐다? 유가증권이 쓰세협회다. 일단 주식이 아니고 뭐다? 채권입니다. 배당을 받는 개념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동그라미 3번으로 가시면 다 볼 건 아니고 3번의 네 번째 줄 끝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보입니까? 찾았어요? 동그라미 3번의 네 번째 줄 끝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있죠. 거기만 동그라미 치시고, 유동화에 관한 법률 13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동그라미 3번의 네 번째 줄 끝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근거가 되고 있고, 다음 페이지로 와서 131페이지 동그라미 4번 가세요. 맨 위에 자산 유동화 계획은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 이전에 금융감독기관이 뭐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 쓰세협회다가 발행 절차가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ABS는 발행 절차가 까다롭다. 자, 내려오겠습니다. 괄호 3번에 동그라미 3번 유동화 전문회사가 보입니까? 자, 유동화 증권 발행을 원활히 하고 자산 보유자가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특수 목적의 유한회사라고 보이죠? SPC가 있나요? 그렇습니까? 뭐 스펠링은 안 필요해. 그러니까 그게 명목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보조단이 있습니다. 오른쪽 보조단 가시면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지요. 명목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이건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SPC가 그럼 뭘 하는 겁니까 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뭘 받아서요? 집합물을 받아서 뭘 발행하고 ABS 발행에 자금을 끌어와서 자금을 제공하잖아요. 중간에 끼어서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1월 달에 본 수업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못 해요.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는 건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잘 듣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들어가기 앞서서 박스 안에 주식, 채권, ABS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고는 안 묻습니다만, 주식은 주가는 뭐가 결정을 해요? 다 수요와 공급이다. 근데 주가를 결정하는 게 이제 크게 우리가 재무구조예요. 재무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이 안 묻더라도 주식에 가보시면 두 번째 줄에 기업의 안정성이 돼 있나요? 재무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재무구조가 좋아야 되고, 성장성은 이제 매출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에 수익성이라는 게 있나요? 예, 영업이익입니다. 적어도 주식 투자하시려면 뭐는 고려해라. 재무제표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매출액도 볼 필요 있고,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근로자 소득이 늘어나죠. 그래야 부동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그 정도의 관점을 갖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채권으로 갑니다. 채권 권면에 표시된 금액, 시험에 물어요. 이제 괄호 안 읽으세요. 액면 이자를 돼 있죠. 혹은 뭐라고 한다? 표면 금리. 그래서 끊고 부채증권으로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기준을 발행한다고 돼 있죠. 그럼 이제 그 밑에는 시험에 써먹는 내용입니다.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금리, 높은 금리.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더라. 칠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하는 ABS가 지금 채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대충 뭔지는 알아야 될 거니까. 자, 다시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라고 해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국채. 잘 듣고요. 국채나 지방채는 채권에 만기가 있어요. 대출의 만기가 있는 것처럼 채권도 뭐가 있다? 만기가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3년 만기 회사채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채나 지방채는 복리이자를 받아서 만기 때 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되게 복리채라고 해요. 그럼 얘는 우리가 공부하는 ABS나 회사채는 복리채가 아니고 이표채라고 합니다. 채권 표면에 이자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잘 듣고 가야 됩니다.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겉면에 이렇게 4%라고 이자가 기록이 돼 있으면 그럼 이 4% 이자를 우리 시험장에서는 액면금리, 표면금리라고 합니다. 채권 액면에 이자가 기록이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액면금리, 표면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발행되는 게 아니고요. 상장 기업이 발행되래요. 신용평가를 받습니다. 트리플 A, 더블 A, 이렇게 트리플 B. 위로 갈수록 등급이 높은 거고요. 내려가면 등급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 BB 이하로 내려가면 투기 등급 채권이라 해서 정크 본드라고 해요. 쓰레기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내일 모레 부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AA가 연 4%의 이자 부담하고 채권을 발행한다면 이 WB는 연 10% 정도. 예를 들어 이렇게 봅니다. 이제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앞에 예쁘신 분. 둘 중에 뭐 투자하고 싶어요? 하나 고르세요. 마음에 드는 걸로. 예, 큰 돈은 절대 못 벌어요. 예, 저위험 저수익이. 얘는 그럼 고위험 고수익. 그러면 이자는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데 회사가 정상화돼 신용 등급이 높아지면 가격이 또 올라요. 가격이 역으로 좋은 등급이 좋은 채권도 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실 위험이 있어요. 이자는 받는 건데 발행자가 디폴트 할 수 있고 채권 가격 변동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 채권들을 모아서 회사가 정상화되면 대박이 되는 겁니다. 채권도 뭐가 있다고요? 가격 변동 위험이 있다. 그러면 4% 이자를 어떻게 받아요? 만기 3년이라 그랬으니까요. 자, 그럼 이게 3, 6, 9, 10 이렇게 받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100억을 투자했다고 할게요. 그럼 3개월에 몇 프로씩 받는 거예요? 연 4%니까. 1%씩입니다. 그러니까 1%, 1%, 1%, 1%. 그러면 100억의 1%는 얼마예요? 1억. 1억이잖아요, 1억. 그러면 몇 번? 12번. 그럼 총 받은 이자 얼마가 돼요? 12억. 받아서 재운용 수익이 가능해요. 그렇습니까? 그럼 회사가 디폴트 하나 하면 만기 때 원금을 상환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채권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이자는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이건 안 변해. 그럼 발행자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쪽박을 차는 겁니다. 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4%에 투자했는데요. 우리 이분한테 1년 뒤에 이 회사가 5% 이자를 드립니다라고 하면 언니는 기분 좋아 안 좋아? 나는 몇 프로 받는데 5% 주는데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할래요? 끝까지 들고 갈래요? 아니면 팔래요? 채권을 팔아야 되죠. 이렇게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또 6%, 7% 자꾸 발행을 하면 더 수익을 더 많이 준다라고는 문제가 아니고요. 회사의 재무구조가 어디가 하자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회사가 디폴트가 되면 어떻게 돼? 원금 못 받아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적 이자를 받는다는 건 변하지 않는 건데 채권도 뭐가 있다? 가격 변동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공부한 겁니다. 현재 가치는 퓨처 밸류,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뭐 한다. 이거 공부한 적 있잖아요. 이게 채권 가격이에요. 채권의 장래 현금 흐름입니다. R이 뭐였어요? 할인율, 이자율, R값이 오르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뉴스에 이렇게 나와요. 채권 수익률이 상승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고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뉴스 보도에는 가격이라고 안 나옵니다. 다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뭐 하더라? 상승하더라. 그러니까 채권도 가격 변동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10년 동안 금리가 계속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채권 가격은 계속 뭐 했다? 상승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2년 전에 꼭지를 찍었어요. 금리 바닥 찍고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럼 채권 가격은 반대로 뭐 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채권을 주고 누가 투자하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면 큰 돈이 여기서 거품을 형성하고 돈이 빠져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채권 투자에서는 별로 재미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자는 받을 수 있어도요. 가격 변동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 단순한 논리로 그 많은 자금이 채권 시장 갔던 건데 이제 돈이 어디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일부 증권 시장 부동산은 올 가능성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과서적인 공부하고 현장은 달라요. 금리가 오르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뭐 한다? 하락한다. 그럼 돈은 어디로 간다? 증권 시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반등을 보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게 채권이라 그랬으니까 되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니까 그냥 이자 받는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의미를 보고 가는 거니까 발행자가 디폴트 할 수도 있고 채권 가격이 하락 위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볼게요. 여기 10% 준다고 했는데 분명히 뭐가 됐어요? 원금 손실의 문제가 있다. 채무자가 디폴트하고 카드회사 부도나고 한 푼도 건질 게 없어요. 그럼 이걸 부동산에 접목을 한 게 MBS인데 얘도 그러면 이게 할까 안 할까요? 얘도 그럼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걸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MBS도 일단 비슷해요. ABS라고 되어 있죠. MBS도 뭐다? 채권인데 잠시 그걸 만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위기가 심각해지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고 채권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만 문제를 편하게 풀어간다는 얘기니까 채권은 배당을 받아요. 뭘 받아요? 주식은 배당받는다 그러잖아요. 배당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채권은 뭐다? 고정적인 이자를 받긴 한데 원금 손실에 문제가 있고 가격 하락 위험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험장이 이렇게 물어요. 주식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발행회사의 자기자본이라 해서 지분금융이라고 묻는 거고요. 이렇게 MBS 앞으로 공부할 ABS 채권은 채권이라고 그랬죠. 부채금융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이걸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기를 우리가 용어를 좀 알고 가자라고 드린 얘기입니다. 책 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ABS로 가보세요. 박스 안에 현금 흐름 동그라미 치고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자산 가치를 근거로 주로 어떤 형태로 발행한다고요? 채권 형태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카드 대출 채권, 신용 대출 채권,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을 다 뭐라고 한다? 자산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고 맨 마지막에 거 주택 저당 대출 채권입니다. 쓰세요. 괄호 열고 그걸 모기지라고 합니다. 이제 그걸 공부를 할기 위해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어요. 밑에 표 좀 보세요. 표를 외우란 건 아니고 채권은 부채증권이라고 돼 있지요. 그렇습니까? 종으로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칸 조달한 자금 회사의 자기 자본이 아니고 뭐다? 타인 자본이다. 그럼 투자하신 분은 채권자라고 돼 있죠. 고정적 이자를 받는 것인데 이자는 변하지 않는 거고 다섯 번째 칸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뭐 한다? 하락한다. 반대로 금리 하락하면 가격은 뭐 하더라? 상승한다. 그건 시험에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자 다시 물어봅시다. 이게 부동산이라고 해볼게. 부동산이에요. 시험 물어보면 다른 게 일정할 때 금리가 오르면 가격은 어떻게 돼?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 내려가면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맨 끝에 가봅니다. 그 이제 예를 들어놨어요. 국채, 지방채, 회사채, 앞으로 공부할 MBS, ABS는 전부 다 뭐다? 부채 증권입니다. 이제 그런 걸 발행하는 것을 부채 금융이라고 하는 거고 오른쪽에 주식으로 가세요. 주식은 지분증권이라고 쓰고 있고 세 번째 칸 조달한 자금이 회사의 자기 자본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배당은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주식도 마찬가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맨 끝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투자회사에 뭐가 있어요? 주식, 펀드의 수익증권, 차후에 공부합니다. 출자증권이란 말이 있죠. 걔네들에 대한 뭐라는 얘기 지금 지분증권이고 묶어서 그걸 발행한 건 지분금융기법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그거 뭐 외우란 건 아니고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자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게 헛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좀 말씀드리면 거시적 동향을 여러분이 보시라는 게 뭐냐면
이게 멀리 가지 맙시다. 2019년, 9년, 10년 부동산 시장 제일 안 좋을 때 3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8%가 넘었습니다. 그럼 8% 이게 AA 정도가 8%를 부담할 정도면 그럼 이렇게 트리플 B나 더블 B는 어떻게 되겠어? 더 높은 금리 줘야 되죠. 버텨 못 버텨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높은 금리로 발행한다고 하면 어디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최근에 금리가 한 2.2 정도 돼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바닥을 찍고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8%대가 그러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요? 똥값이 되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러면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수준을 보더라도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만 아직 균형에서 한참 멀어져 있다. 그럼 이 산술적으로 보면 4%, 5%대 정도가 균형 수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미 말씀을 드리냐면 이때 원달러 환율은 1,600원대였어요.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 빌려오시면 쪽팔도 찬 겁니다. 부동산 가격 폭락. 이때 되면 부동산 가격 폭락, 주가 폭락 다 돼요. 거꾸로 이 상황이 되면 나름대로 나쁘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시거든 금리 수준하고 환율은 안 보시면 안 된다. 깊게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다고 늘 드리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공부하는 계시면 은행 직원도 계시고요. 가끔 보면 이렇게 펀드 매니저도 있고 그래요.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외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기본입니다. 항상. 더군다나 강남 지역에 환율 100원 할 때 왔다 갔다 움직일 때 평균 한 1억 5천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그래서 시험에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관심을 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좀 무거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무거운 얘기를.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깊은 내용 모르더라도 ABS가 자동차 브레이크는 아니더래요. 주식에 채권에 투자하면 뭐 준다고요? 이자 받아요. 그럼 발행회사가 뭐 줘야 돼?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요거 누가 발행한다? 유동화? 실체회사가 아니고 뭐다? 명목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다. 나머지는 이제 부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돕게 한 표현이니까 복잡하게 할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 우리가 개념을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드렸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쉬었다가는 이제 요걸 공부를 하겠단 말이에요. 요거 지우지 않고 갑니다.